염블리의 비밀 노트를 열어보지 않고는 8월을 보낼 수 없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염블리 이사님과 함께 8월을 마무리해보고 9월에 또 장세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배로 반갑게 뵙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했는데 중요한 일정들은 뭐 그래도 많았어요. 네, 뭐 근데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진 않았고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 다 좀 제자리 걸음했지만 그래도 제자리 미국은 걸음. 뭐 S&P 500이 일단 6,500을 한번 넘어버렸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고 모멘텀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별로 이제 종목 장세 네.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우리 한국의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뭐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뭐 급등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역시 엔비디아 실적인데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기대가 좀 너무 높아서인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궁금했는데 보여줬고, 예. 하락.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다는 소식도 네. 좀 약간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예. 그렇죠. 충격적인. 어쨌든 아직 해임이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해임 결정을 했고, 한국은행은 좀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동결해 버렸어요. 그게 좀 있었고, 그리고 기업으로는 제일 한국에서 놀라웠던 게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이제 놀랄만한 이런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관련 내용들은 되게 굵직한 게 많았는데 네. 막상 정작 뭐 시장 자체는 큰 변동 없이 그냥 횡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거 일단 평가 어떤가요? 일단 시장에서. 그래도 좀 무난했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세니까 또 우리나라한테 좀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이제 회담 분위기는 또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또 후속 어떤 데이터들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당시에 이제 회담 자체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눈에 띈 건 역시 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조선 좀 배가 좀 필요하다. 현재 배 만들 능력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우리가 하루에 배를 한 척씩 만들었는데 지금 못 만든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선박을 발주할 예정이고 한국과 협력해서 네. 미국에서 선박 건조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선박을 많이 만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일본과는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한국도 좀 들어와라.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이잖아요. 이걸 되게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빌딩이죠. 중간에 S가. 그래서 벌써 일부 회사들은 시작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조선 얘기로 한 모습인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뭐 당연히 거기에 화답을 했죠. 미국 제조업 재건에 우리가 최적의 파트너다 했는데, 좀 약간 이제 저는 이거는 의도성 발언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졌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위를 많이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문제를 이제 꺼내 들었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고, 에이펙 그 정상회담 초청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아마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이제 올 가능성도 높은데, 거기서 만약에 김정은까지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제 물론 에이펙에서 만나지 않고 뭐 따로 또 예전처럼 뭐 휴전선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한반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엄청난 역사적인. 이벤트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마치 기대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된 또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갔어요. 이제 경협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정상회담에서 이제 당시에 좀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0여 대 주문 이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주요 경제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짚어봐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더 관심이죠. 근데 이제 근데 좀 아쉽게도 그건 없었어요.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가 합작해서 만드는 건 아직은 그 얘기는 없었고, 이번에 나온 건 주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요거 계약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엑스에너지랑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이렇게 좀 손을 잡고 SMR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네. 그 사자 간 MOU에 서명을 했거든요. 양해각서에. 그래서 여기에 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민간 에너지 개발사라고, 요걸 좀 앞으로 이게 원전주 좀 투자하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름이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이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차세대 AI 구현에 필수인 그 기가와트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에너지 기업인데 이 회사가 그 예전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릭 페리가 네.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왜 이 회사가 중요하냐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을 이제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발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현대건설과도 이걸 좀 하겠다라는 그 양해각서를 또 실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앞으로 미국에 뭐 다양한 걸 합니다. 이게 원전도 하고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 파트너로 지금 한국을 좀 계속 좀 거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회사랑 같이 좀 합작을 해서 미국에서 많은 사업을 좀 따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페르미 아메리카. 네,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이제 이번에 미국의 해결료 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그 우라늄 있잖아요.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을 또 맺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LNG 관련해서는 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랑 LNG 도입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마 네. 28년부터 도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보고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 보잉 항공기 구매하는 걸 되게 원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대한항공이 구매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대한항공이 이제 미국 이제 이번에 갔었죠. 그래서 103대 규모가 예, 큰 거죠. 거의 한 50조예요. 항공기만. 그러니까 이건 물론 10년 동안 나눠 사는 거니까 보통 그리고 이렇게 항공기 대량 구매하면 한 절반 정도 할인을 해준대요. 가격을. 근데 일단 규모 자체로는 50조 거기에 GE 에어로스페이스랑 엔진 구매하는 거 요거 합치면 7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MOU를 좀 체결을 했는데 어쨌든 다 MOU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미국과 한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좀 경제적인 협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협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관련 경협들 이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 또 그 펜,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되게 관심이 네, 많다 맞습니다. 하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쓴 펜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면서 주가가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를 좀 갔다고요? 황당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모나미가 만든 것도 이거 아닌데. 인과관계가 어떻게 네. 그러게 뭐 수제 펜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드리면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줬잖아요. 이제 거기서 서명을 하는데 그 펜을 딱 보더니 관심을 표한 거예요. 아, 이 펜 너무 마음에 든다. 두께가 마음에 든다. 거기 들어간 게 펜 만드는 거는 그 모나미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만든 회사는 제나일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대요. 자체 수제 제작. 근데 거기 들어간 펜촉이 모나미 네임펜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날 상한가를 상한가 갔는데 왜 상한가 갔냐면 펜 두께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네, 트럼프 이유가 대통령. 아예 없진 않은데요. 이유가 그건? 없진 않은데 네. 괜찮으시면 내가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쓴다고 이게 뭐 미국에서 뭐 모나미 펜이 정말 많이 팔리면 또 좋은데 그거랑 연결되는 건 좀 너무 무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그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저렇게 마음에 들어 하니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모나미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제나일이라는 기업이 만든 건데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상한가 가고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엔 목요일 날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예, 폭락을 해서 급등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테마를 이용해서 뭐 단기 매매는 하실 수는 있는데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짧게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도 모나미가 애국 테마주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2019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내린 적 있죠. 네, 있죠. 그래서 그때 반일 그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주는 폭락을 했어요. 일본 여행을 이제 안 가게 되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누가 수혜를 받았냐면 이제 그때 이제 모나미 당시 이제 이런 규제를 하면서 일본 펜 쓰지 말고 이제 모나미 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모나미가 주가가 2,500원에서 한 달 만에 9,000원까지 간 거예요. 와, 엄청났습니다. 3배 예, 그때 이상. 반일 테마가. 근데 물론 다시 이제 주가가 다 제자리. 원위치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잠깐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거 투자하실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하시고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마치 몇 년 갈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반일 테마 있고 나서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항상 대응하셔라. 이게 테마 마치 주니까. 회사의 운명을 바꾸거나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시기를 좀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길게 하려면 실적을 봐야죠.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럼 반일 테마 때문에 진짜 모나미 펜이 많이 팔릴까? 이걸 합리적으로 출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항상 짧게만 저는 대응하시는 게 이런 건 맞다. 이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자, 아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이거 두고선 저랑 최건일 기자랑 약간 내기 비슷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틀렸어요. 저는 오를 오른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내린 거예요? 아 근데 실적은 좋아요. 좋은데 왜 실망했냐면 주가가. 그 다른 건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출액이 56% 증가했어요. 분기에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59.7% 증가해서 좋은데 예상보다 조금 미달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수출하는 그 칩 있죠, HTC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이제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한 거고 3분기에도 중국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런데도 실적이 되게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지만 시장이 이제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그만 뭔가 이제 기대에 미달해도 좀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안 빠졌어요. 뭐 마이너스 0.8%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고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혼자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AI의 선두주자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너무 좋고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은 맞는데 주가가 더 이상 못 가고 있잖아요. 최근 좀 약간 이제 밀리고 있는 걸 보면서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인데 이제 그만큼 어깨도 무거운데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견뎌내려면 이걸 또 더 레벨업 하려면 더 좋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왜냐면 엔비디아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이벤트는 없고 젠슨왕도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차세대 블랙엘 칩 생산 가속화되고 수요 엄청나다. 앞으로 6천억 달러 투자가 자본 지출 데이터 센터에 있을 거다. 정말 좋은 얘기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냥 덤덤해요. 예, 그냥 놀라질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식상해졌다. 약간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주가가 안 간 거지. 이걸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과정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국의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다 일제히 올렸지만 시장에서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가는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다. 좋은 표현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AI도 약간 이게 요즘 거품론이 좀 솔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거품론이 되게 치열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높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선 경고하는 거죠. 뭐 샘 알트만도 경고를 했고 주요 투자 전문가들도 좀 쉬어가야 된다. 좀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경고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과거 사례를 이제 들어서 거품론이 있어도 주가가 더 가는 경우는 되게 많았다. 그래서 웨드부시 증권에서 한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어떻게 냈냐면 그 한 애널리스트 세스 바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AI 붐이 이제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로 거론한 게 1997년, 96년 12월입니다.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내용을 그 한번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인터넷이 처음 이제 태동하고 나서 당시에 그때 이제 닷컴 기업들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당시에도. 그래서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다. 법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96년 12월에 이 발언하고 나서 나스닥이 한번 빠집니다. 충격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는. 버블은 2000년 3월에 터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나스닥이 3배 올라버렸어요. 이 발언 이후로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얘기는 누구도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예단해서 안 된다. 거품이라도 커지는 동안에는 네, 계속 더 성장처럼 커져요. 보이니까. 우리 상상보다 더 커져 버려요.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거품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거품이 있는 건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승이 이제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좀 거품이 언제 터질 건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근데 대부분 거품이 언제 터지냐면, 언제 꺾이냐면 네. 그 연준이 신호를 주긴 줘요. 금리를 올립니다. 이게 왜냐면 과열되잖아요. 그쵸.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아요. 잡아야죠. 물가라든가.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이제 아직 9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아직은 그러니까 거품일 수는 있어요. 뭐 주가 비싸니까. 네. 근데 터지는 터지는 건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지금은 금리 인하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과거 사례만 딱 놓고 보면 AI 버블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빨리 그 탈출할 이유는 지금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탈출을 준비할 상황은 아직은 네,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인텔 지분 인수 관련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방산회사랑 그다음에 조선사 지분까지 인수한다고 이렇게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건 인텔은 지금 힘들잖아요. 되게 어렵고 사실 뭐 삼성이나 TSMC 지분 인수까지도 얘기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텔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 지분 투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냅둬 버리겠죠. 뭐 왜냐면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거든요. 뭐 망할 기업은 그냥 망하게 하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인텔은 망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게 왜 그러죠? 반도체 때문에 그죠? 공장이 미국에 있잖아요. 고용도 많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망하는 기업이 아닌데 방산회사 로키드 마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로키드 마틴도 이런 거죠. 너네는 우리한테서 매출의 97%가 우리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부 지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달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 지분을 가져가면 이건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그 세금,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 과실을 또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지금 좀 이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일부 좀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냥 아무 기업이나 하는 게 아니라 안보 목적이 붙은 쪽에 지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조선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 지분 인수가 아니라 미국의 조선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 힘들죠. 힘들긴 한데 거기도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핵심 산업. 근데 조선업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살리고 싶고. 그래서 지분 일부 인수하자.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조선업이 살아나면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옛날에 지금은 하나오션인데 대우조선도 그랬거든요. 네. 국가가 지분을 넣어가지고 살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지분 매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투자했을 때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걸로 돈을 번 거잖아요. 서로 좋은 거네요. 예, 만약에 그렇게 성공을 한다면 하면. 잘.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모델로 지금 이제 미국 정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되게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게 그러니까요. 많았는데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만큼 이 국가 기관 정말 중요하게 이 산업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자체 그 안보 목적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또 반증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국방부가 히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즈 지분도 인수를 한다고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방산, 뭐 조선, 반도체까지 정말 미국이 정말 어느 산업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지분 인수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자꾸 얘기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업계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업계가 지금 좋다고 좀 찍어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주가도 좋고 다만 주가가 너무 오른 건 경계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트럼프 집권기 동안은 굉장히 이 산업들이 계속 주도할 뭐 가능성. 미국 방산 ETF, 뭐 미국 그럴 수도 조선 있죠. ETF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미국은 아직은 조선은 망가져 있어요. 조선 자체. 그건 아직은. 조선은 우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조선은. 우리 안 돼. 조선 예. 아직 세계 여력이. 1등이 있는데 굳이 뭐 미국 조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창기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얘기해 주셨던 그 리사쿡 이사 해임 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시장에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줄까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보면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연준 이사를 대통령이 해임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자체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 트럼프의 의도를 우린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을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쿠글러인가요? 그분이 아마 그만둔 걸로 알거든요. 네. 공석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 안 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권한은 또 대통령한테 있다 보니까 안 칠 가능성이 높고 리사 쿡 연준 이사도 해임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이제 한두 명씩 꽂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 5월이면요. 연준 의장도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임기가 끝나요. 그럼 거기에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럼 자기 충성파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양성이 없어지면서. 네, 그래서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시장이 요거에 대해서는 나쁘게도 안 보는 게 왜냐하면 그 뒤에 금리 인하가 숨어 있거든요. 금리를 인하하는 건 증시 시장에는 호재거든요.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버블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건 악재는 맞지만 증시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이거 나왔는데도 시장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저러면 금리 인하 빨라지겠다.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액션 있어요.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네. 효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구나.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 쿡 연준 이사가 해임이 된 건 아니고 법원 판단이 있어야 돼요. 판결이 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걸어버렸어요. 자기를 해임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맞대응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약간 오래 걸릴 수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하다.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낮춰야 된다. 네네. 요걸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주문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인하 기대 컸는데 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그랬는데도 증시 반응은 근데 별거 별로. 없었어요. 예, 오히려 올라버렸어요 주식시장은 그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제 6대4 정도로 6이 이제 좀 금리 인하 쪽이 좀 높았는데 일단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이 경기에 대한 전망도 조금 올렸어요. 지난번보다 25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대비 0.8에서 0.9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올렸죠.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2.0%로 기존이 1.9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랑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린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망치를 올린 거니까. 근데 최근에 그 가계부채 증가 폭이 이 한국은행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둔화되긴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 총재가 제일 우려했던 게 부동산 대출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좀 이 금융 불안이 우려된다. 이걸 언급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대출이 줄고 있죠. 지금 최근에 왜냐하면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수도권 대출 규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꺾여버렸어요. 이것만 보면 금리 인하 해도 되거든요. 조건은 맞는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예, 일단 이제 가계대출 꺾인 거 맞고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만 더 지켜보자는 그런 좀 그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 하는 거 보고 따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FMC에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가 10월에 있거든요. 네. 금통위가 아마 그때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왜 실망을 안 했냐면 8월 아니면 10월에 한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8월에 아니면 10월. 이번에 하면 10월에 안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10월에 하겠네. 결국 그냥 좀 늦어진 건 맞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냐면요. 10월에는 이제 거의 금리 인하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 2번. 이렇게 좀 예상으로 좀 바뀌었어요. 10월과 내년 이제 네, 2번 정도. 그러니까 방향은 안 바뀌었어요. 결국 금리 인하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할 거면 좀 빨리 하는 것도 낫지 않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나라 얘기. 지금 소비 경기가 그렇게 쏙 좋은 편도 아닌데 할 거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어쨌든 10월로 좀 미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로 미뤘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여쭤보는 이제 상승 업종 중에서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시는 분야, 그리고 또 기관, 외국인, 개인들 매수 종목 보시면서 드신 생각까지 좀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는 뭐 외국인도 그렇고 다 어디에 집중했다. 조선주. 조선 뭐 합병 이슈도 있었고 뭐 아주 뜨거웠죠, 조선주들이. 그래서 이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근데 이들이 이제 워낙 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게 쫓아갈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일단 다음 주도 좋을 수는 있지만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선주 외에는 조금 이제 괜찮았던 게 증권주들이 좀 네. 좋았던 게,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그 증권주들 같은 경우 이제 9월 달에 자사주 의무소가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거든요. 그걸 정기국회에서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그럼 자사주로 소각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그렇죠. 좋겠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일단 이제 9월이 시작되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시작이 주. 예, 네. 시작이 되니까 그걸 좀 본다면 이 증권주들은 9월 한 달 동안은 좀 한번 중심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관심을 한번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들어왔던 게 기판하고 폴더블 폰. 여기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았는데 기판과 폴더블 폰은 각각 또 수혜가 있는 게, 기판 업체들은 주로 AI 기판을 좀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AI는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 이어질 것 같고, 폴더블 폰은 일단 내년에 애플 아이폰이 폴더블 폰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발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저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쪽도 이슈를 좀 계속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증권, 기판, 폴더블 폰 이렇게 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죠. 자, 이번 주 이제 보고서는 제목이 결국 짓는 건 건설사.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키움증권의 건설 애널리스트인 신대현 연구원님이 자료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AI랑 뭐 원전 이슈가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짓는 거는 건설사가 지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건설사에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특히 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요새 많이 지어지고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특히 또 LNG, 원전 이런 쪽은 중국,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자력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원자로가 439개 정도가 좀 가동 중에 있는데, 일단 미국은 지난 한 20년간 거의 원전을 건설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파트너사로 이제 한국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러시아 제외하고 최근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는 이게 국가별로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 ENC, 대우건설, GS건설이 원전 시공해본 경험이 있고, 미국에선 베첼이 있고요. 또 프랑스에는 프라마톰, 인도에서는 라르세넨, 그 다음에 토브로, 토브로 이렇게 이제 몇 개 없습니다. 이게 다 건설사들로 알려졌는데,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원전을 만들어 본 그 건설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자국 외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해외에서 원전을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는 이 중에서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프랑스의 프라마톰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만 해외에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시공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되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시공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랑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도 좀 맺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 시장 확대 초입에서 건설사로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얻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좀 이제 보고서가 여기에 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건설사 중에서는 삼성 E&A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삼성 E&A는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지금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1,500억이 조선업 투자고 2천억 달러가 이제 전략산업,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인데, 근데 삼성그룹이 최근에 테슬라하고 애플의 공급 계약을 맺었죠. 미국에서 미국 공장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거기다 추가로 공장을 또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이 혹시 의약품에 관세 때려버리면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삼성그룹이 공장 지으면 삼성 E&A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공장 건설 수혜가 있지 않겠냐. 현대차 그룹은 또 그 미국에다 제철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또 현대건설이 건설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룹사 투자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삼성 E&A나 국내 건설사들 수혜를 예상해 주셨고, 그리고 원전 쪽에 있어서는 아까 현대건설이 네. 예, 또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 하면 우리가 보통 주택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건설사를 좀 달리 보자는 의견에서 좀 보고서를 쓰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세상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건설사들도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뭔가 결국은 그들의 손을 거쳐야 되니까. 네, 만들어줘야 돼요. 원전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은 건설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할 일이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적절한 보고서 덕분에 잘 봤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순서 연블리의 비밀노트 마무리해보고요. 저희는 또 일요일에 다시 또 더 짚어볼 문제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이거의 합병 소식, 이거는 왜 이렇게 깜짝 합병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복 상장 이슈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굳이 왜 현대미포를 이제 와서 합병을 할까? 큰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방산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해외 사업장들을 다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수직 계열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네.